장편 다큐 위화도 설계된 반역. 챕터 1. 압록강의 눈물. 내 이름은 서진입니다. 고려의 신진사대부, 그 말석에 앉아 역사의 흐름을 기록하던 자. 하지만 지금 나는 붓 대신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1388년 여름. 이곳은 압록강 한가운데 떠있는 섬 위화도입니다. 당신에게 절망의 냄새를 맡게 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선 미친 듯이 비가 쏟아지고 발밑은 온통 시체와 말의 배설물이 뒤엉킨 진흙탕입니다. 강물은 매일 밤 몇 뼘씩 차올라 우리가 서 있는 이 작은 땅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눈은 죽은 동태와 같습니다. 굶주림과 전염병. 매일 아침 수십 구의 시신을 강물에 던져 넣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일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요동정벌군.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저 거대한 명나라를 치러가는 10만 대군. 10만이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은 10만의 군대가 아니라 10만의 원귀입니다. 우리는 싸우기도 전에 이곳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광기, 이 모든 비극은 단 한 사람의 고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명장이자 가장 완고한 벽. 팔순의 노장, 최영대감. 그는 평생의 수건이라 했습니다. 원나라의 복수, 고구려의 옛 땅 회복. 하지만 우리 신진사대부들은 압니다. 그것은 명분일 뿐,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는 것을. 최영대감에게 이 전쟁은 명분이 아니라 숙청이었습니다. 썩어 빠진 고려를 개혁하려는 우리 신진사대부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있는 저 북방의 영웅 이성계 장군을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함정. 이성계 장군, 내주군이자 20만 대군의 총사령관. 그는 이 전쟁이 미친 짓임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왕의 면전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불가론을 외쳤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고 농번기에 군대를 동원할 수 없으며 군대가 북쪽으로 가면 남쪽의 왜구가 창궐할 것이고 지금은 장마철이라 활의 악효가 높고 전염병이 돌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후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최영대감이 듣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성계 장군에게 총지휘를 맡겨 이 죽음의 땅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진군하면 명나라의 칼에 죽고 멈추면 왕명을 거역한 죄로 죽습니다. 고려 최고의 영웅을 가장 완벽한 외통수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계 장군의 위대한 꿈도 우리의 개혁 의지도 이 차가운 압록강에 수장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폭우를 뚫고 개경에서부터 말을 달려온 사내아이 하나가 장군의 막사로 뛰어들었습니다. 최영의 감시를 피해 목숨을 걸고 온 밀사였습니다. 아이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젖은 천에 감싸인 작은 밀랍통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서신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스승이자 이 모든 판을 설계한 자. 삼봉 정도 전의 밀서였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장군, 지금 진군하시면 명나라의 칼에 죽는 패장이 됩니다. 허나 지금 군대를 돌리시면 고려의 역적이 됩니다. 패장은 죽어 이름이 지워지지만 역적은 살아남아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성계 장군이 외쳤던 그 사불가론이 단순한 반대 명분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처음부터 회군을 위한 가장 완벽한 설계도였음을. 챕터 2. 썩은 심장 고려. 우리가 왜 역적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려던 나라 고려는 이미 심장이 멎어 있었습니다. 내가 기록하던 고려의 현실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1%의 기득권.
그들은 원나라의 빌부터 부와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전국의 토지는 전장이라 불리는 그들의 사유지가 되었습니다. 산 하나를 통째로, 강 하나를 통째로 내 땅이라 울타리를 쳤습니다.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쫓겨나 그들의 땅을 경작하는 노비가 되었습니다.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다는 말이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이 거칠리 만무했습니다. 나라의 창고는 텅 비었고 관료들의 녹봉은 몇 년째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동안 밖에서는 짐승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북쪽에선 홍건적이 붉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 함락시켰습니다. 왕은 복주안동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남쪽에선 왜구들이 틈만 나면 해안가를 유린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내륙 깊숙이 들어와 사람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왕은 어디 있었습니까? 권문세족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나라를 지킨 것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성계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옥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칼이었습니다. 황산대첩에서 왜구의 우두머리 아지발도의 투구를 꿰뚫고 홍건적에게서 수도 개경을 탈환한 백성들에게 그는 왕보다 더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 장군은 변방의 무장이었습니다. 그는 중앙정계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의 공이 커질수록 개경의 권문세족들은 그를 시기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우리 신진사대부가 있었습니다. 나서진을 포함한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한 젊은 개혁가들. 우리는 이 썩은 나라를 고칠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의 토지를 빼앗아 백성에게 돌려주고 친원이 아닌 친명이라는 새로운 외교 노선으로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패는 그들의 칼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유배와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썩은 집은 수리할 수 없다. 파괴하고 새로 지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낡은 집을 부술 망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고려 최강의 망치. 백성의 신망을 얻고 왕의 군대보다 더 강한 사병 집단 가별초를 가진 자. 바로 이성계. 설계도를 가진 브레인과 힘을 가진 영웅의 만남. 최영 대감이 가장 두려워했던 조합. 그 조합이 이 위화도에서 완성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3. 설계자와 칼. 모든 혁명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필요합니다. 설계하는 자와 실행하는 자. 우리에게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계자는 내 스승, 삼봉정도전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조선의 설계자, 한양의 기획자로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는 썩은 세상을 불태워버리기로 결심한 가장 차가운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권문세족에게 밑보여 수년간 처절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참상을 보며 고려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는 개혁이 아닌 역성혁명, 즉 왕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 백성을 위한 토지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실현시켜줄 단 한 사람. 칼. 실행자는 이성계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의 힘은 가별초에서 나왔습니다. 이름 그대로 집안의 정예병. 이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국군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성계 개인에게 목숨을 바친 사병이었습니다. 북방의 여진족까지 흡수한 피를 나눈 형제들이었죠.
그들은 왕명이 아니라 이성계의 말을 따랐습니다. 고려의 왕은 이성계의 가별초 없이는 왜구 하나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성계는 이미 왕 위의 왕이었습니다. 삼봉정도전은 이 칼을 찾아갔습니다. 변방의 군영, 두 사람이 독대하던 날을 나는 기억합니다. 삼봉은 이성계 장군에게 자신의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장군의 힘이라면 이 썩은 나라를 뒤엎고 백성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무인이었습니다. 반역은 그의 사전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변방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삼봉은 이성계의 마음속에 야망이 아닌 대의의 불을 질렀습니다. 최영 대감이 이 둘의 만남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설계자와 칼을 분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봉을 멀리 유배 보내고 이성계 장군을 이 요동정벌이라는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설계도와 망치를 서로 다른 창고에 가둬버린 셈이죠. 하지만 최영은 몰랐습니다. 설계도는 이미 망치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 서진 같은 수많은 작은 설계자들이 그 망치와 함께 이곳 위화도에 와 있다는 것을. 챕터 4. 각본 사불가론. 운명의 날. 삼봉의 밀서가 도착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성계 장군이 모든 장수들을 막사로 소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막사 안의 공기는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이성계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기록된 사불가론을 선포했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이존사대. 둘째, 여름철 농번기에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 하월 발병. 이것을 듣는 순간 나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장군의 목소리였지만 장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년 전부터 내 스승 정도전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정치 논리였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무인입니다. 그의 논리는 활의 악교가 녹는다. 병사들이 병든다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농번기. 이것은 명분입니다. 철학입니다. 설계입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불가론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개경에서부터 정도전과 우리 신진사대부들이 이성계 장군에게 수없이 주입했던 혁명의 각본이었습니다. 이성계 장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셋째, 요동을 치러 가면 왜구가 그 틈을 노릴 것이다. 거국원정. 넷째, 지금은 장마철이라 활의 악교가 높고 전염병이 돈다. 시소겸력. 보십시오. 1번과 2번이 설계자정도전의 명분이라면 3번과 4번은 실행자의 성계의 현실입니다. 이 사불가론이야말로 정도전이라는 브레인과 이성계라는 힘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합작품이었습니다. 물론 막사안은 뒤집혔습니다. 이성계 장군과 평생을 함께한 의형제, 조민수 장군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장군, 왕명입니다. 돌아가면 우리는 역적입니다. 장군의 명예는 어찌합니까? 이성계 장군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 나의 명예가 굶어 죽어가는 10만 병사의 목숨보다 중합니까? 왕명이 백성을 죽이고 있소.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성계 장군이 칼을 뽑아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군대를 돌린다. 우리의 적은 명나라가 아니라 백성을 굶주리게 하는 개경의 도적들이다. 위화도 회군. 역사는 이것을 반역의 시작이라 기록합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것은 반역이 아니라 썩은 고려를 향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요동정벌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건국군이 되어 우리의 옛수도 개경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5. 불타는 토지대장.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은 피가 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압록강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은 오히려 문을 열고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최영 대감은 늙은 호랑이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만 대군이라는 발톱과 이빨이 모두 이성계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해보고 무너졌습니다. 그의 충은 훌륭했지만 시대를 읽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성계 장군은 역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의 밀서대로였습니다. 그는 패장이 되는 대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역적이 되었습니다. 1388년 우리가 개경을 장악한 직후 모두가 이성계 장군이 바로 왕위에 오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계자 정도전을 유배해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맡겼습니다. 칼이 스스로 설계도의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삼봉정도전은 자신의 진짜 설계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왕관이나 옥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토지개혁, 바로 과전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수백 년간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소유했던 전국의 모든 토지 대장을 광장에 모아 불태웠습니다. 그 불길이 며칠 밤낮을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500년 묵은 고려의 적폐가 타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불길 앞에서 울었습니다. 권문세족의 힘은 벼슬이 아니었습니다.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힘의 원천을 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설계자는 그 잿더미 위에 새로운 토지 제도를 세웠습니다. 권력가가 아닌 관료 공무원에게 월급으로 토지를 나누어주는 합리적인 시스템. 이성계 장군의 힘은 바로 이 설계도를 실현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가별초의 칼날 앞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1392년 모든 기반이 닦인 뒤에야 이성계 장군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태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과연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 혼자만의 결단이었을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계라는 당대 최고의 실행자이자 CEO가 정도전이라는 가장 위대한 설계자이자 기획자의 청사진을 받아들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합작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바지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목숨과 가별초라는 모든 것을 베팅한 승부사였습니다. 정도전은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칼을 정확히 알아본 전략가였습니다. 물론 그 설계자 정도전은 훗날 자신이 왕으로 만든 그 실행자의 아들 이방원의 칼에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설계자는 설계도에 없던 변수, 야망을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함흥차사라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 시대는 한 사람의 영웅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 시대는 한 사람의 천재만으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위대한 실행자의 결단과 치밀한 설계자의 비전이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오직 그때만이 역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